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순회 경선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헌법 개정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자 4명의 1대1 맞수토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 결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옮겨지고 일반인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여는 건데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내일 진행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전원 합의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12명의 대법관은 내일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 등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의 사실 오인으로 해당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전 대표는 문제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 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거센 정치적 비판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돼 불소추 특권이 생길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직접 형을 정해 선고하라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두고 대법원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열린 2차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할 다음 정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며 집권 직후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협상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야당과 많이 만나겠다면서도 개헌을 시급히 해야 하는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논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일파나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경제와 별개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깨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내란 사태 종식의 완성이란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취임 직후부터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새 후보는 내란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생 추경과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경기 부양 대책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도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고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씨앗까지 다 털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며 압도적 1강 경선 구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제각각 지난 1차 경선 1위를 자처하면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1대1 맞수 토론이 진행되는데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모두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1차 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후보들은 모두가 자신이 1등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10% 정도 뒤진 상태에서 2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한동훈 후보 측도 스스로를 선두권으로 분석했는데 이처럼 각자가 1위를 자처하는 건 4강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2대2 구도로 치러지는 2차 경선 레이스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한 명씩 토론 상대를 지목해 맞수 토론을 벌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고르며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뼈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굉장한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다들 기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다른 후보를 자극하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었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턴 당원 투표가 절반 반영됩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 일반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공략해야 하는 후보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경선에서는 당심도 중요한 만큼 현역 의원 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적극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장동혁, 박수영, 김선교, 엄태영, 이뇨환 의원 등에 이은 추가 현역 의원 영입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 총결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표해 주십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친윤계 핵심인 3선의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한 연대, 이른바 빅텐트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오히려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를 끌어들였습니다.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비교적 개파색이었다고 평가받는 3선 김성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킬 인물로 추켜 세우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양향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과시했는데 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는 점과 미래 지도자는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 같은 곳을 보고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낼 겁니다. 보좌진 위주의 실무형 캠프로 1차 경선을 통과한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캠프 정비를 시작했는데 곧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내가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후보보다도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같은 현역 의원 모시기 경쟁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치러진 1차와 달리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도 50%가 반영된다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현직 의원을 앞세운 조직표로 홍준표 후보를 눌렀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역 의원 영입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줄 세우기 경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당심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후보들은 당원들의 높은 수준을 믿는다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영남 같은 전통 보수 지역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음 달 18일 경제 분야,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로 나눠 모두 3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은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KBS와 MBC, SBS에서 생중계됩니다. 군소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다음 달 19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를 찾았습니다. 대선 출마설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일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를 찾았습니다. 브런스 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고 특히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운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안보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어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학계 인사 등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 협상 측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은 권한 대행으로는 46년 만에 국회를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에도 나섭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도 설명할 거라며
다만 대선 출마와 관련한 언급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대행의 이런 행보가 대권 도전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시정연설, 침묵 항의 등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 또 한덕수 단일 화론에 거품이 빠지고 있어 출마를 못할 거라며 설령 출마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총 공세를 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망신하기 전에 꿈 깨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반면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란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한대행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한미 통상협의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다음 주쯤 출마 여부를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이 열리는 26일까지 사흘간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교황의 관이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운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에서 이곳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신자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성가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구 행렬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전체 의식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했고 교황의 관은 개방된 채 진행됐습니다. 운구 행렬이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차분하게 박수를 치며 고인에게 예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광장 곳곳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식이 마무리되고 오전 11시부터는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면서 신자들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서 더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 12시까지, 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25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문이 허용됩니다. 교황의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생전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의식이 전임 교황들 때보다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3겹으로 된 삼중관을 써온 역대 교황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한 성품답게 한 겹으로 된 목관을 사용했습니다. 교황의 장례 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에 안치된 교황의 모습을 보면 붉은 제의와 교황관을 착용하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는 묵주를 두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선택했습니다. 생전 애정이 깊었던 곳인데 바티칸 외부에 교황이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입니다. 교황은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지하 무덤에 자신을 묻어주고 묘비에는 라틴어 교황명 비문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후임자 선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언제쯤 진행되는 건가요? 네, 교황 선종일로부터 이제 애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뒤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죠. 콘클라베가 소집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티칸 교황궁 내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 기간에 콘클라베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은 외부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비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세계 각지의 추기경 135명이 참석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명동 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틀째 조문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교황의 안식을 바라는 마음은 물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바람도 함께 기도에 담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하게 날이 갠 이른 아침부터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1년 전 바티칸에서 직접 봤던 교황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서전에 담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작년에 교황님 앞에서 내가 동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또 현장에 바티칸까지는 가지 못하고 명동 성당에 와서 추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기도에 어지러운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도 얹습니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힘쓰신 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조금 적적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교황님 천국 가시라고 기도드렸고요. 주교단과 분향소를 찾은 염수정 추기경은 10여 년 전 자신의 서임식 때 일화로 교황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 귀에다 대시며 포옹하시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놀랐죠. 염추기경은 정순택 대주교 등과 함께 26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교황의 장례 미사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황의 뜻을 고려해 참가단 규모는 크지 않게 꾸렸습니다. 국내에선 교구의 재량에 따라 추모 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대교구에서는 내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오른 유 추기경은 앞으로 열릴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에 참여하는데요. 교황으로 선출될 자격도 가지게 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12명의 유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유 추기경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포콜라레 운동의 일원이라면서 4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돼 프란치스코 교황 곁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았고 2022년엔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인 장관이 부임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교황청이 세계 교회가 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무산됐지만 교황의 방북을 위해서도 꾸준히 애써왔습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이걸 초청장으로 받아주십시오. 나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어요. 1951년생으로 현재 만 73살인 유 추기경은 다가오는 콘클라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선거권도 갖습니다. 신문은 유 추기경과 함께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보수 성향의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그리고 빈곤과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내온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랑 안봉고 베상귀 추기경 등을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교황청 내부에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어 전 세계 가톨릭계에서도 주목하는 언론입니다. 이런 매체가 유 추기경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교황청 내부의 기류나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예비 경선 토론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각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명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비 후보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시는 대로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계엄이나 탄핵 이번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이어서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짝대기 한번 보겠습니다. 맞수 토론 상대.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서로 지목을 해서 토론을 모레 2번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 이제 양강구도가 미리 보는 양강구도 아닙니까? 결국 이제 탄핵 찬반이 이제 두 분씩 올라왔는데 그 찬성파 중에서 전부 이제 그 말하자면 나타나는 반대파 중에서 전부 한동훈 후보를 두 분이 지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결선 토론의 주제는 그 탄핵의 정당성과 계엄의 바다를 왜 우리가 어떻게 건널 것인가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결국 본선 가서 이것도 이제 중점적 사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 후보를 지목한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건 왜 안철수 후보를 한 분도 지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약자 마지막 이제 4강 구도에 막차를 탔기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한다. 저는 이것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AI라든가 전문성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잘못 붙었다가 망신당합니다. 이거 준비 안 해서 1대1 토론했는데 안 후보가 집요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은 사실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전문성이 좀 바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피한 측면도 있다니까 안 후보가 뭐 약자라서 좀 우회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껄끄러운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 후보가 저렇게 보여도 어쨌든 대선에 3번 출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또 막상 붙어보면 또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전선을 형성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를 택함으로써 본인도 한번 진검승부를 겨뤄보겠다 이런 것 같고 나머지 두 분도 결국은 한동훈 후보를 제압하지 않으면은 결선 가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고려 속에서 네 분의 어떤 토론들이 성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안철수 후보가 4강 이제 진출하고 나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 게 모두가 자기를 두려워해서 지목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 그런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한테 가져올 표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미디어데이에서 그 1대1 맞수 토론을 지목하는 그 지목의 키워드랄까? 요거는 이제 견제와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누구를 가장 견제해야 되고 누구와 토론을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차별화될 수 있을까? 아마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서로를 이제 그 맞지목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고 또 서로를 그 토론을 통해서 차별화를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재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한동훈 후보가 돼버렸어요. 한동훈 후보는 3차례를 토론을 하고 안철수 후보는 한 차례밖에 지금 토론을 안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 노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는 당원 50%가 이제 투표 방식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당원들 그 중에서도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당원들로부터 이제 그동안에 표를 좀 얻기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 당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경선 룰도 지금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2차 경선 관전 포인트 하면은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까 잠깐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본선이라는 거는 이제 본선에 가까이 갈수록 지금 최종 파이널 경선에 갈수록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될 거고요. 두 번째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계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잖아요. 나왔는데 딱 4글자만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청산, 국민의힘 내란 공범 계속 이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이건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당의 입장 정리, 후보가 될 뿐이라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는 이걸 직격하겠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날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이제 물론 안철수 의원의 개인 경쟁력도 약간 일부 있었겠지만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체제 전쟁이라든가 드럼통 캠페인 같은 강성 기류의 캠페인을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괜찮았다 보는데 중요한 건 그 기세가 꺾인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게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설이 부각됐을 때가 가장 주춤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렇다면 굉장히 대선의 이 승리 법칙이라는 게 확장하고 넓히면은 이기는 거고 좁히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열의 시그널을 낸 겁니다. 물론 이제 철회하고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탄핵 찬반 구도에 두 명 만들어준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파이널 경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후보 간 토론의 쟁점이 될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 나온다고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서 그다음에 선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윤심 후보라는 걸 내세우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본인이 윤심 후보임을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 지적도 해주셨지만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이 너무 올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체제전쟁, 이념전쟁이라는 말이 지금이 내란 뒤에 탄핵 상황에서 잘 성립이 안 되는 게 체제를 수호하는 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어지럽히거나 전복시키는 것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전복시키는 행위이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 비상계엄과 내란이 바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전복시키려 했던 시도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이 체제전쟁에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이냐? 이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드럼통 캠페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그 포비아 이걸 좀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캠페인이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상 파면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던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중에 합리적 지지층 또 전략적 균형 감각을 좀 이렇게 보이는 지지층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안철수 후보를 4위로 밀어올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나경원 의원은 가장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본 데다가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윤석열 이름이 자꾸 경선에 등장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맞득지 않고 가급적 그 이름을 좀 가리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윤 어게인 신당 이걸 가지고 그 본인을 변호했던 변호사들 만나고 이런 장면이 노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거부감이 또 한편으로 결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손해를 본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 표까지 좀 흡수하면 유리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어느 후보의 표를 또 어느 후보가 흡수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언뜻 이제 뭐 이 헤아려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공통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표를 좀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실제 나경원 후보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손을 들어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단순한 셈법이고 꼭 이 선거라는 게 그런 단순한 셈법으로만 표가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4강에서 2강으로 좁혀질 때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 각각으로 표가 결집되면서 결국 이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은 육군 예비역 병장 한덕수라고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대선 행보도 아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대선 행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략 기획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통상 전쟁 때문에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 지금 최상목 장관하고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산업부 장관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미국과의 협상인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경제 동맹과 경제 동맹에서의 협상 문제인데 그에 앞서 우리는 안보 동맹이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래서 이제 주한 연합 한미 연합사를 찾은 건데 여기에 가니까 당연히 뭐 본인의 군 이력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게 미묘한 게 이게 지금 육군 예비역 병장이라는 건 난 병역을 피했어요. 특히나 이제 유력 후보인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의 미필이니까 어쨌든 뭐 다른 이유로 다친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는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이고 대선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를 비친 게 되니까 해석이 되는데 지금 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만큼 한덕수의 징발론 혹은 한덕수 추대론 모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예, 박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뭐 추대설이 퍼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건 본인도 출마 의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 장면도 안보를 이슈로 한 일종의 이제 대선 행보다 이런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통상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메시지하고는 다르게 본인의 군 경력을 부각시켜서 육군 병장 출신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들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출마를 놓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심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믿을 거는 지지율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까지를 포함하는 추대의 분위기 이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긍정적 의사표시는 나오고 있지만 한덕수 후보는 이제 무소속으로 한덕수 총리 출마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의 후보를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다자 대결에서 앞서는 지지율 이런 게 나와야 출마를 결심할 수 있을 텐데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주변에서 뭐 추천하고 부추기긴 하지만 출마 결심이 쉽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네, 내일은 또 뭐 추경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도 예정돼 있고 또 그날 밤에 이제 그 한미 통상 협의도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행보가 주목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는 또 한대행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참여 요청은 받았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가 문제다. 외교적인 능력, 통상 업무에 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험을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장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 3년 과도 정보로 개헌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네, 출마 가능성이 뭐 7, 80%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 중에 그러면 누가 돼야 가장 출마할 결심이 좀 설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언제라도 내가 그 단일화 협상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다가 그다음에 반대하다가 바로 직전에 오늘 보니까 나도 열려 있다. 나도 이제 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바뀐 지가 한 두어 시간밖에 제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아직도 명쾌하죠. 나는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대행의 업무에만 진력해야 된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도 이거는 내가 단일화 협상 여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상수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손 전 대표는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 후보를 내자고 밖에 후보를 내는 게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다른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번 선거가 엄밀히 따지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선 보궐선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우리가 맞는데 대선이니까 안 낼 수는 없죠. 100번 양보해서 이런 구도 싸움에서 밀리면은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더 큰 구도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입법에다가 행정에다가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는데 그러면 맞설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연정을 통하고 개헌을 통해서 임기도 단축하고 국민 통합 후보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한번 구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덕수 대행이 적격이라는 거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러면 기호 2번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명을 못 갖기 때문에 뒷순위로 갈 수밖에 없어서
기호 2번을 포기해야 오는 상황까지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 점은 좀 지켜볼 대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빅텐트 단일화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덕수 대행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그 후보도 지금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수 빅텐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이준석 그 후보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이준석까지를 포함한 보수 빅텐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저 빅텐트가 이기는 빅텐트라면은 본인이 활용점정식으로 단일화를 해줌으로써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독립적인 이미지, 또 장기적인 어떤 비전 이런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원칙 없는 단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거부감을 표하고 있고 지금 또 캠페인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일화를 얘기하면 저 캠페인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그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한덕수라는 귀책이 없는 후보의 출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후보는 귀책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란 정권의 3년 동안의 2인자였고 또 지금도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내란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인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대안이 한덕수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설사 한덕수 후보가 장외에서 등장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건 새로운 구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1차 컷탈락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인데 양향자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래픽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현역 의원들 움직임도 이제 보이죠. 윤상현, 이용 의원이 이제 김문수 캠프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이철규 의원이 합류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향자 의원, 한동훈 캠프에 연대를 했습니다. 삼선의 김성원 의원도 지지 선언을 한동훈 캠프, 한동훈 후보에 했고요. 그리고 유정복 후보에게도 지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아직 정비 중인데 인선이 곧 발표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 어쨌든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심 50%니까 현역 의원들 중요하죠. 근데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보들이 이제 탈락한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이합 집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일 당권 경쟁이면요. 후보 간 연대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당권 경쟁. 근데 이건 대선이란 말이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는 아마 최종 경선에 가서 2인 결선 투표가 나올 때 그때 아마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아마 참여했던 의원들이 캠프로 각각 이합 집산하는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선은 역시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최종 결과를 앞두고 참여했던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겁니다. 양향자 후보만 빠르게 지금 한 거고 나머지 세 후보들은 지금 전혀 입장 표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선에 갔을 때 아마 마지막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단계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 의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심 50과 여론조사 50, 물론 이제 여론조사 50도 말하자면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적 산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가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저는 지금부터 토론회에서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고 국민의힘 정체성을 누가 더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후보에게 결국에 나중에 표 쏠림 현상, 탈락한 후보들이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켜보는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야 당시 50%가 있기 때문에 관심거리는 되겠지만 이 자체가 판의 승부를 가르는 승부처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일종의 이제 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현역 의원들 이제 참여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당시 50% 선거를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뭐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그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 때도 보면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이제 의원 따라서 쭉 줄을 서가지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각자 다 이제 마음속에 자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어느 캠프로 갔다 해서 반드시 그 현역 의원이 영향을 미치는 당원들이 그 캠프를 쫓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그 세력화의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탄핵 찬반 입장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이제 이 행선지가 좀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네. 그 현역 의원들이 여기저기 갈리고 아니면 간망하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쪽 세력이 제일 큰 세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내걸고 참여한 현역 의원이 18명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캠프에서 보직을 받았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48명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명단이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역 의원들 참여 기준으로 보면 최대 세력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한동훈 캠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할 2명 후보 이름만 좀 대주시죠. 두 분. 저는 한동훈 상수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꼽겠습니다. 한홍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차별화해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로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출연하시면 또 그때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토론회보다는 간담회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주요 쟁점 사안에 대체로 좀 뜻을 같이 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좀 뭐 이렇게 거칠게 얘기 말씀드리면 이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표 후보의 추대 대회입니다. 뭐 경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대명이 아니라 9대명, 90% 지금 득표를 목표로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네거티브가 의미가 있겠고 정책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김동연, 김경수 이 두 분은 제가 보기에 사실상 뭐 조연이라기보다도 엑스트라에 가깝다. 그래서 정말 4억 원 비싼 기타금 내고 물론 차기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으나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어찌됐건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저는 이건 한번 좀 지목하고 싶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난하게 이제 거의 추대식으로 경선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막상 본선에 갔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조금 지지고 볶는 스타일로 해서 나중에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5월 4일이 넘어서 후보가 확정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선에 가면 네거티브가 양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경선에서 약간 예방주사를 맞아줘야지 본선에 가서도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거의 꽃가마 태우는 추대식에 이렇게 경선이 끝난 다음에 본선 갔는데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국민의힘과 1대1 진검승부하는데 네거티브 공방 정말 당에선 사력을 다해 보유하겠지만 그게 저는 과연 온당한 전략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예방 백신을 안 맞고 이게 그냥 날 것으로 이제 무대에 대비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꼭 좋은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맷집을 좀 더 길러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회는 좀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개헌 이슈에서는 조금 그 시기와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쪽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3년만 하고 본인이 된다면 개헌과 동시에 이제 물러나겠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주장인데 그 점에서 이제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 이번 경선을 보면서 2017년 그 조기 대선 당시에도 그 경선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이런 자기 색깔이 뚜렷한 후보들이 나와서 어떤 고유한 자기만의 색깔을 내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물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탈락은 했지만 리더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워낙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압도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정책 바운더리, 정책 경계 안에 있는 그 목록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재명 그 후보의 차별성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뭐 착한 2등 경쟁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들도 굉장히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온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경선을 통한 무슨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좀 그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은 그겁니다. 경선이 일찍 끝나요. 그러면 4월 27일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경선은 5월 4일까지 갑니다. 그 뒤에 또 무슨 뭐 보수 빅텐트니 단일화니 그러니까 이슈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4월 27일 날 먼저 선출이 돼가지고 다른 건 부각이 안 되고 대법원에서 뭐 이재명 대표 심리를 집중 심리를 한다 이런 것만 부각이 되면 이슈 선점이나 어떤 캠페인의 뭐랄까요 우위 이런 것들을 자칫 점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지금 저 경선이 좀 밍숭맹숭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변 없는 대세론 속에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과 회동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전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무슨 이념 타령이냐.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정규재 전 주필 그리고 조갑재.com 대표 등 유명 보수 논객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도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경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말 그대로 어느 보수 일간지 칼럼의 제목처럼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좌든 우든 뭐 더 우클릭이든 지금 제가 보기 영토 잠식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정세균 전 총리 만났다 이 뉴스보다도 저는 이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는 거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나 정치 보복 안 한다, 탕평하겠다,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내가 인재 등용하겠다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논객의 입을 빌려서 전원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메시지의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실 경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벌써 본선형 메시지를 내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일찍 이제 마감되는 건 그건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영민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아직은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징적인 사람을 만남으로써 거의 지금 우클릭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선형 캠페인을 사실상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자, 영토 확장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도 요즘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 포스터 오른쪽 모퉁이에 빨간 삼각형이 있다고 그러죠? 네, 예. 기존의 이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에서 사실 빨간색을 보기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빨간 색깔이 등장했습니다. 예. 네. 자, 예, 좀 이것도 일종의 말씀해 자신감의 표현 같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캠페인의 방향을 중도를 넘어서 합리적 보수층까지 잠식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도가 저 네. 포스터에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지금 저 어깨띠에도 네, 두 분 그 네. 뭐 정규재, 조갑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 이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고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 두 분으로 대표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본인이 그 영역을 잠식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두 분 만나서 했던 얘기가 정치 보복 안 하고 이 국민 통합 나설 거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또 인재 등용에 장관도 있어서.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만약에 대선 그 메시지를 이제 쓰겠다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보수 논객들의 입을 통해서 대중한테 전달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캠페인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여전히 탄핵 찬반의 자중질환에 휩싸여 있고 그걸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데 그걸 뛰어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기를 내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날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서 바로 이틀 뒤에 이제 추가 심리를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목받는 거는 대선 전에 과연 대법원 결과가 나오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이제 6월 26일이 제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대법원의 의지를 드러낸 거고 633 원칙 지키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어떤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고 기각이 있을 수가 있고 유죄 취지로 파기한 송이 있을 수가 있고 대법원이 법률심이지만 파기 자판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털고 할 수도 있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가 뭐 참정권 영향이고 이거는 영향을 끼치려는 거고 매우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 빌드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판결을 8대 0을 다 우리 국민들이 깔끔하게 수렴했듯이 이 부분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사법정의를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먼저 앞서서 감나라 배나라 여론전 펼치는 거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33 원칙을 따지더라도 6월 26일이 이제 그 한계거든요. 언제쯤 나올까요, 결론이? 그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이례적인 속도전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판결 내용이 뭘지는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법원이 어쨌든 지금 일종의 이제 사법적 자제 이걸 발휘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빨리 이 이슈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6월 3일 선거 전에. 그럼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이 재판이 덜 미치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6월 3일 넘어가서도 계속 이 재판이 걸려 있으면 헌법 84조 적용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도 쟁점이 많거든요. 그게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펼친다. 때문에 너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판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6월 3일 전에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환점을 돌고 있는 대선 레이스인데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법원 이야기까지 잠시 해봤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겁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학가 주변에 원룸촌이 많이 있는데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거예요. 정부 교체를 하게 되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아마 상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우리 코스피가 5천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뭐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일은 없고요.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발전할 방안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5대 메가폴리스 전략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대학가 주변에 원룸촌이 많이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땅값이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모든 면에서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덜어드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밀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이 그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현금 1억 6천여만 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밀봉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기기번호, 책임자, 일련번호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한은은 금융기관에 돈을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이라며 여기 나온 일련번호를 바탕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다발의 정확한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개인 출처가 아닌 돈이라면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 장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대선 직후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인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문충훈 환동해 연구원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문 원장을 낙점했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고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천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이 원칙이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데만 2,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는 만큼 보안 점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지역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김 여사 측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 협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이 불발됐습니다. 녹음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협의를 거쳐 다시 참관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길어진 머리에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설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구명 로비가 없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조사를 더 하고 계시지 않는가.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일부 자료에 대해서라도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 참관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불발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의견 진술 과정을 녹음하고 싶다며 허용하지 않는다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녹음 허용 문제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과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영상을 받아가는 공식 절차가 이미 있는 데다가 녹취 내용이 추후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이 지연된다고 해도 전체 수사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년간 공전하던 수사를 재개하자마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술을 마시고 흉기 난동을 벌이다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 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겁이 나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이곳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은 A씨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소지품을 내놓으라 하니까 다 이제 소지품을 꺼내놨고 담배 하나 피겠다고 그러면서 담배를 집어들더니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불안감도 높아집니다. 놀랬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엄청 힘들죠. 불안하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신고자 가운데 한 명인 것은 맞지만 이미 많은 신고가 있었던 만큼 자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마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의원의 며느리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타고 갔던 렌터카엔 아내와 다른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수상한 사람이 화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0ml 크기 통에 담긴 액상 대마를 확보해 추적 끝에 A씨 일행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공급체까지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뿐 아니라 아내인 B씨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B씨와 동승자, 마약 공급책도 A씨와 마찬가지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B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 등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와 여죄 유무,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문 씨의 범행 경위나 기간 등 죄질을 고려할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문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 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그 사이 술을 추가로 마시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건데 김 씨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우고 엄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던 살인범이 단 7초 만에 경찰 특공대에 제압돼 검거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차량 안에서 4시간째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차량 근처로 다가가 유심히 안을 지켜보고 신호를 내리자 보호장구를 착용한 특공대원들이 유리를 깨면서 덮칩니다. A씨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초. 경찰 특공대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자해하지 못하도록 흉기부터 빼앗습니다. 칼 뺐어요, 여기. 미란다 고지를 내리며 긴급 체포에 성공한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전날 밤 인천시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손톱깎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5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고양시는 주변을 다니는 차량은 도로를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에선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연기가 솟구치며 119 신고만 2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한 미디어 데이를 열고
2차 경선 1대1 토론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네 후보가 각자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뽑았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4시 김문수, 한동훈, 오후 5시 반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토론하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모레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2차례의 연속 토론을 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은 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과는 달리 당심이 50% 반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갈라진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도 변수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구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 2대2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고 한동훈 후보도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며 탄핵 찬성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적절치 않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 역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었다며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에 접근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입니다. 29명을 탄핵을 하고 국민 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에선 이른바 당심이 절반 반영되는 게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윤 전 대통령에 힘을 실으려 했던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높아진 만큼 탄핵 반대파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반탄파인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 탈락하면서 표 분산 효과도 적어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파들에겐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약 80% 정도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단연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가 나 의원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 표심 등을 고려한 결과라 지적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확장성이 있는 찬탄파의 손을 들어 전략적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탄의 파이는 커지고 있고 반탄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과 이른바 반명 빅텐트도 변수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한대행이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고 반명 빅텐트론엔 한동훈 후보가 패배주의를 우려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선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바라보는 후보들 각각의 주장에 당심과 민심 또한 그 평가를 달리하면서 2차 경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보수 논객들을 만나 국론 통합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초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는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주 당 원로이자 비명계로 꼽히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엔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 정규재 전 주필과도 식사하며 통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장관직에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더 분열로 가면 안 된다며 그간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었던 친일파나 과거사 문제도 모두 덮겠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조 대표와 정전주필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에도 찬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인데 박용진 전 의원 등 당내 비명계를 잇따라 만났던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합리적 보수 세력과도 접점을 만들면서 통합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과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같은 외교 행보도 본선 대비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당내 경쟁자들은 이번 주말 최종 경선전을 앞두고 이 후보의 독주 구도를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가 90% 이상 몰표를 얻는 건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이 저렇게 건강하고 또 나중에 한 팀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이 정권 교체에 아주 압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도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는 없다며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선 이후에도 당내 완전한 단일 대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에 이어 내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합의를 속행합니다. 대법원이 첫 심리에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피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두 번째 심리기일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 사건 합의를 이틀 만에 다시 속행하면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권고하는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과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네, 두산 선발 김유성의 계속된 위협구에 키움 푸이그가 발끈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 키움 푸이그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합니다. 사건은 4회에 벌어졌습니다. 1대0으로 뒤지던 키움이 4회 최주환의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두산 김유성이 다음 타자 푸이그에게 던진 초구가 공교롭게 얼굴을 향합니다. 그것도 148km의 속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푸이그는 배트를 쥐고 김유성에게 향했고 4대 심각성을 파악한 두 팀 선수들이 벤치를 비우고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벤치 클리어링은 바로 정리됐고 두산은 투수를 최준호로 교체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두산은 2대1로 뒤진 5회 원원 만루에서 키움의 송구 실책에 이어 대타 김인태의 2타점 적시타와 오명진의 2타점 3루타가 이어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투수 8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친 두산이 8대2로 승리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이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집중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기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높이 날고 있는 한화는 8경기 연속 선발승에 팀 기록을 새로 쓰며 상승세 롯데를 6대4로 꺾었습니다. 선발 와이즈가 6이닝 2실점, 삼진 12개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선두 LG는 6이닝 무실점으로 투한 선발 송승기를 앞세워 NC를 3대0으로 물리쳤고 삼성은 김영훈과 박병호의 홈런포에 힘입어 기아에 7대2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홈런포 4방을 포함해 안타 17개를 터뜨리며 KT를 11대5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개막전에서 FC 안양에 당했던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울산은 안양 원정 경기에서 후반 5분 에릭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승점 17점으로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프로배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KB 손해보험이 전력 보강에 성공한 남자 배구는 3강 체제를 이뤘고 김연경이 떠난 여자 배구는 이전보다 전력 평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주 동안 펼쳐진 남자 배구 영입전에서 크게 우승 건 단연 KB 손해보험. 무엇보다 FA 최대여인 임성진을 데려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국내 선수 가운데 허수봉 다음으로 득점이 많고 수비까지 탄탄해 쓰임새가 많은 선수입니다. 여기에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와 리베로 정민수를 잔류시켰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은 베테랑 최민호와 리베로 박경민 등을 눌러앉히고 신호진을 OK저축은행에서 데려오면서 막강 전력을 유지했고 대한항공 역시 정지석과 곽승석, 김규민을 모두 잔류시키며 집도키 단속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그리고 KB 손해보험, 남자 배구는 이렇게 3강 체제를 이루며 다음 시즌을 시작합니다. 여자 배구 최대 이슈는 역시 배구 여제 김연경의 빈자리입니다. 흥국생명은 일단 빠른 템포의 공격에 능숙한 이다연을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강팀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했었고요. 항상 뭔가 이제 분석하거나 준비할 때도 좀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팀이었습니다. 다만 흥국생명으로선 김연경이 떠난 자리가 여전히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정관장은 메가를 떠나보내고 현대건설은 이다연을 내주면서 다음 시즌 여자 배구는 전력의 평준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간판 스타 임성재 선수가 모처럼 고국 팬들을 찾았습니다. 임성재는 남자 프로골프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회장인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임성재는 26년 만에 단일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임성재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되게 좀 치열하고 저로서 되게 한타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제 골프 실력이 조금씩 이제 매년마다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들이 좀 이제 발전한 모습들이 한국 대회 왔을 때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우승도 3번 하고 또 준우승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최민정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5 빙상인의 밤 행사에서 2024-2025 시즌 최고의 기량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김민선은 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최우수 지도자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백철기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루 걸은 뒤 다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무척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0도, 포항 24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쌀쌀했던 동해안 지역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부산 12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